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혹시 내 것이 아닌 웨딩드레스를 입고 얼굴도 본 적 없는 남자와 결혼해야 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친동생이 신랑이 가난한 막노동꾼이라는 이유로 결혼식 전날 밤 도망쳐버린 그 자리를 대신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게는 바로 그런 기구한 사연이 있습니다. 온 가족의 애지중지 귀한 막내딸이 신랑이 초라한 건설 현장 인부라는 사실에 질색팔색하며 파혼을 선언하는 바람에 언니인 제가 그 모든 것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저는 박서연은 동생이 벌인 보잘것없는 결혼이라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로 억지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가 막히고 황당했던 일은 그 억지 결혼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허름하고 곰팡내 나는 옥탑방에서 제가 벌벌 떨며 남편에게 장볼 돈 20만 원만 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였죠. 그러자 제 남편, 금학노동꾼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평생 꿈에서도 만져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엄청난 액수를 말입니다. 20억 원. 제 휴대폰에서 올린 입금 알림 메시지는 마치 제 귀에 내리꽂히는 천둥 소리 같았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원래 제 막내 동생 서연이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하얀 피부에 인형 같은 외모로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공주처럼 자랐죠. 반면 언니인 저는 못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가난과 고생 그리고 오랜 세월의 노동이 제 얼굴에 그늘을 드리워 24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왠지 모르게 어릴 적부터 저를 살갑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눈에는 오직 서연이만이 자식이었고 저는 마치 돈 버는 기계이자 엄마와 동생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무급 가정부 같았죠.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팔자가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며 살았습니다. 올해로 막 20살이 된 서연이를 두고 엄마는 어디서 용하다는 점집을 다녀오셨습니다. 올해 안에 결혼을 해야만 집안에 복이 들어오고 가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쟁이의 말에 엄마는 안달이나 사윗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눈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연이는 어떤 남자가 와도 퇴짜를 놓기 일쑤였습니다. 키가 작다, 피부가 까맣다, 집안에 외제차 한 대 없다는 등 이유도 가지가지였죠. 속이 타들어가던 엄마는 결국 동네에서 유명한 중매쟁이 아주머니에게 부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기가 막힌 혼처를 하나 물어왔다며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지훈. 서울에 있는 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 아니 정확히는 현장 인부라고 했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는 그 청년이 숫기는 없어도 성실하고 착실하기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습니다. 비록 하는 일은 고되지만 외모가 훤칠하고 키도 커서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단비로 무려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억 원. 저희처럼 가난한 집안의 1억은 그야말로 전 재산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눈이 번쩍 뜨여 고개를 쉴 새 없이 끄덕였습니다. 딸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허락해버렸죠. 집에 돌아온 엄마는 마치 금덩이라도 좋은 사람처럼 서연이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 막노동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서연이는 코웃음을 치며 경멸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예단비가 1억이라는 말에는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일단 결혼하고 보자. 돈부터 받고 나면 그 뒤는 어떻게든 되겠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남자가 뭘 알겠어? 나중에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될걸. 결국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측에서는 별다른 요구 없이 모든 걸 알아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부 측은 그저 몸만 오면 된다고 했죠. 심지어 결혼 전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모든 연락을 카카오톡으로만 주고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비극은 결혼식 전날 밤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모두 끝나고 하객 음식까지 예약된 상황에서 서연이는 갑자기 강지훈이라는 사람에게서 카톡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미래의 아내에게 미리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사진 속에는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쓴 채 안전모를 쓰고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벽돌 더미 옆에 쭈그려 앉아 플라스틱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었죠. 그 사진을 본 서연이는 그대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싫어. 나 이 결혼 안 해. 이렇게 더럽고 가난뱅이 같은 남자랑 어떻게 살아. 창피해서 죽어버릴 거야. 동생은 소리를 지르며 화장대, 거울을 깨부쉈습니다. 엄마가 황급히 달려와 달래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저런 막노동꾼이랑은 결혼 못해. 엄마랑 언니가 알아서 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혼식은 코앞이고 하객들은 곧 닥칠 텐데 신부가 사라져버렸으니 말입니다. 이웃들에게 망신당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예단비 1억 원을 날리게 생겼다는 사실이 엄마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 엄마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내 딸아, 엄마 좀 살려다오. 이 집안 좀 살려줘. 서연이가 철없이 집을 나갔어. 이제 우리 집을 구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네가 동생 대신 웨딩드레스를 입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제가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랑해주지 않았던 딸에게 금지옥엽 키운 딸이 싸놓은 똥을 치우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게 거절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낳아준 은혜를 들먹이고 만약 제가 거절하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엄마의 압박과 악어의 눈물 앞에서 저는 절망 속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 기구하고도 황당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막노동꾼 남편은 이 사실을 눈치챘을까요? 제 결혼 생활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20억이라는 돈 뒤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비극 속에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제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를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20억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왜 생판남인,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하룻밤 만에 남편이 된 사람이 왜 제게 이토록 엄청난 돈을 준 것일까? 하지만 처음에 충격이 가시자 또 다른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이 돈이 아무리 크다 한들 제가 겪어온 서름의 세월과 영혼 깊숙이 새겨진 상처들을 지울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제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이해하시려면 아마도 바람에 날리는 버들가지처럼 떠돌았던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매는 저와 동생 서연이 둘뿐이었죠. 왠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어릴 적부터 저를 예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제가 동생처럼 예쁘고 살갑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혹은 제가 말수가 적고 애교를 부릴 줄 몰라서였을지도 모르죠.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에는 엄마 품에 한번 안겨보거나 사탕 하나, 과자 한 봉지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엄마의 모든 사랑과 애정은 오직 서연이에게로만 향했습니다. 집에 하나뿐인 달걀도 서연이가 먹었고 엄마가 사온 새 옷도 서연이가 입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집에서조차 저는 잉여인간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집안의 생계는 고스란히 엄마와 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내 명문고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받았을 때 저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냉정하게 거절하셨죠. 공부는 해서 뭐하냐. 여자애는 공부 많이 해봤자 시집가면 그만이야. 너는 집에 있으면서 나 도와 돈이나 벌어. 서연이 공부시켜야지. 쟤는 예쁘니까 나중에 대학도 가고 서울로 시집가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해. 엄마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해 저는 16의 나이로 책을 덮고 마을 사람들을 따라 도시의 공장으로 갔습니다. 연필만 잡던 제 손은 이제 재봉틀의 날카로운 바늘과 밤낮 없이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한 푼 두 푼 아껴 전부 엄마에게 붙였습니다. 제게는 월세와 최소한의 식비를 위한 푼돈만 남겼죠.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내가 언니니까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야. 제가 보낸 돈 덕분에 서연이는 부족함 없이 공부하고 예쁜 옷을 사입으며 아가씨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엄마는 돈으로 서연이를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에 입학시켰습니다. 동생이 입학하던 날 저는 제 얼마 안 되는 적금을 모두 털어 통학이라도 편하게 하라며 새 스쿠터를 한 대 사주었습니다. 스쿠터를 받아든 동생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촌스러워. 내 친구들은 다 외제차 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일하고 돈을 붙이고 그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친구도 취미도 미래도 없었죠. 저는 제 인생이 그저 그렇게 희미하고 무의미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늙을 때까지 일하다가 고향의 어떤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 몇 낳고 엄마처럼 고된 삶을 반복하겠지 하고요. 하지만 저의 희생이 인정받기는커녕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당연한 의무이자 언제든 팔아치울 수 있는 거래의 수단으로 여겨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 결혼은 가족의 이기심을 위해 제가 치러야 할 마지막 대가였습니다. 그들은 제 꿈을, 제 청춘을 앗아갔고 이제는 제 남은 인생마저 제가 원치 않는 결혼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비극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허름한 옥탑방 문 너머에서 제 인생의 또 다른 장, 예측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운명의 장난이 어떻게 저를 이 막노동꾼 남편에게로 이끌었는지 더 자세히 이해하시려면 이 어처구니없는 인연에 대해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석 달 전 어느 날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고된 공장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낯선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김여사라는 동네에서 유명한 중매쟁이였는데 나이 찬 딸이 있는 집에 속성으로 혼처를 소개해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김 여사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며 말했죠. 이쪽이 큰따님. 인물은 반반한데 고생을 많이 한 티가 나네. 이런 관상은 팔자가 새. 그러고는 구석에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던 서연이를 보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이쪽이 막내 따님이구나. 어쩜 이렇게 선녀가 따로 없어. 이런 애는 정말 좋은 데로 시집 보내야지. 그 말에 엄마는 입이 귀에 걸릴 듯이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는 김 여사에게 점을 보러 갔던 이야기, 서연이가 올해 꼭 결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가 눈이 너무 높아서요. 어떤 남자가 와도 성에 차질 않으니 제 속이 다 타들어갑니다. 그 말을 들은 김 여사가 무릎을 탁 치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뭘 그런 걸 걱정하세요? 저한테 맡기세요. 마침 서연이 아가씨한테 딱 맞는 혼처가 하나 있어요. 강지훈이라고
서울에서 일하는 청년인데 일자리도 안정적이고 성실하고 착하기가 아주 그만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집에서 지금 며느리를 급하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다른 조건 없이 그냥 착하기만 하면 된대요. 서울이라는 말에 서연이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건설 쪽에서 일하는데 일이 좀 고되긴 해도 수입이 아주 쏠쏠하대. 그 청년 말이 아내는 고생시키기 싫어서 예단비로 두둑하게 챙겨줄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두둑하다면 얼마나요? 엄마가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바로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손가락 하나를 펴 보였습니다. 1억 원, 현금으로 한 푼도 안 깎고 준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식 비용 일체를 신랑 측에서 전부 부담한대요. 1억 원. 그 액수는 저희 낡은 집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엄마와 서연이는 둘 다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죠. 이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는 예단비 몇 천만 원도 큰 돈인데 1억 원이라니 상상도 못할 액수였습니다. 건설업이라는 애매한 직업에 대한 서연이의 의심은 순식간에 탐욕에 묻혀버렸습니다. 동생과 엄마는 저마다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은 건설업자인데 나이가 많거나 뭔가 하자가 있어서 저렇게 큰 돈을 주고서라도 아내를 구하려는 걸 거라고요. 서연이처럼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왕비처럼 떠받들며 뭐든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모든 결정은 제 등 뒤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엄마가 급히 고향 집으로 부르고 나서야 서연이의 결혼 소식을 들었고 결혼 준비를 도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랑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엄마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넌 알아서 뭐 하게? 내 할 일은 집이나 깨끗이 치우고 동생 결혼식이나 잘 치를 수 있게 준비하는 거야. 저는 걱정이 되어 서연이에게 신랑 얼굴은 봤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죠. 봐서 뭐해. 맨날 공사장에서 바쁘다는데 카톡으로만 얘기했어. 근데 오빠 되게 자상해. 내가 뭐 사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돈 보내주더라. 그렇게 탐욕과 환상으로 얼룩진 결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강지훈이라는 사람의 집안이나 인품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1억 원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이 인연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제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거운 불안감을 아는 채 엄마의 계획에 조용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 서연이가 막노동꾼 남편의 적나라한 사진을 받아보았을 때 모든 장밋빛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충격은 동생의 파혼 선언으로 이어졌고 동시에 저를 빠져나갈 수 없는 대리 결혼이라는 비극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남자 강지훈 씨 역시 이 모든 계획의 희생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되고 초라한 겉모습 뒤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대리 신부가 된 저조차도 그 거대한 계획의 말 하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온 집안은 가식적인 웃음과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서울 사위와 예단비 1억 원을 자랑하고 다녔고 서연이는 제가 억지로 빌려온 비싼 웨딩드레스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 어디에도 결혼을 앞둔 신부의 행복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펼쳐질 부유한 삶에 대한 계산과 기대감만이 가득했죠. 바로 그때 서연이의 스마트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동생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동생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이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혐오와 분노가 가득한 절규였죠. 세상에, 이게 뭐야. 동생은 스마트폰을 화장대 위로 세게 내던졌고 그 바람에 향수병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습니다. 엄마와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대답 대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온 카톡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공사장으로 보이는 곳에 허물어진 벽돌더미 위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낡고 해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온몸은 시멘트 가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안전모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햇볕에 새까맣게 타 있었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의 손에는 아마도 그의 초라한 점심 식사일 플라스틱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점심시간에 잠깐 쉬면서 사진 보내요. 우리 내일 만나요. 자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강지훈 씨라고? 엄마와 서연이가 그토록 상상했던 돈 많은 건설업자가? 그는 그저 말 그대로 막노동꾼이었습니다. 외모가 흉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부지고 남자다운 구석도 있었죠. 하지만 가난과 고단함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힐끗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의 얼굴도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혹시 장난치는 거 아닐까? 장난? 엄마 눈엔 이게 장난으로 보여? 서연이가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사기야. 전부 다 사기였어. 가난뱅이 막노동꾼 주제에 감히 나를 속여. 나 결혼 안 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런 남자랑은 절대로 결혼 못해.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친구들이 알면 내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동생은 울부짖으며 물건을 부수고 옷과 화장품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황급히 동생을 껴안고 달랬습니다. 진정해, 딸, 진정해. 엄마가 김 여사한테 전화해서 똑똑히 물어볼게. 하지만 서연이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동생은 엄마를 밀치고 충혈된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제 탓이라는 듯 증오와 질투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 팔자가 드세서 나한테까지 옮았잖아. 원래 저런 막노동꾼이랑 결혼해야 할 사람은 언니였어. 내가 아니라. 동생은 제 얼굴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동생의 말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저주하다니. 그날 밤 저희 집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밤새도록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방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울고 물건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저는 텅 빈 마음으로 부엌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신세가 처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통쾌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엄마와 동생의 탐욕과 허상에 대한 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의 비극이 또다시 제 머리 위로 쏟아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랑 측에서 신부를 데리러 오기 불과 몇 시간 전 엄마가 서연이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동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분노로 휘갈겨 쓴 짧은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 갈게.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막노동꾼이랑은 결혼 안 해. 다신 찾지 마. 그 결혼 엄마랑 언니가 알아서 처리해.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음식은 이미 주문했고 하객들은 초대했으며 예단비 1억 원도 집을 꾸미고 살림을 장만하는데 거의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신부가 도망쳤으니 온 동네에 망신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랑 측에 위약금을 물어주고 예단비까지 돌려줘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 절망과 혼란의 순간 엄마가 문득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의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푸라기는 다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제 인생 가장 비극적인 연극, 희생과 맞바꿈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엄마의 애처로운 흐느낌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서연이가 남긴 쪽지 옆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처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물은 철없이 집을 나간 딸을 걱정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엄마는 자신의 손실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당할 창피함, 그리고 무엇보다 1억 원이라는 예단비를 잃게 될 것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엄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두 눈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죠. 서연아. 엄마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서서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악하는 순간 엄마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내 딸아, 엄마 좀 살려줘. 이 집안 좀 구해다오. 엄마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이가 철없이 집을 나갔어. 이제 하객들은 곧 들이닥치고 신랑 측에서도 올 텐데 신부가 없으면 우리 집안 망신은 어떡하니. 사람들이 나보고 돈에 눈이 멀어서 사기당했다고 손가락질할 거야. 엄마는 그렇게는 못 살아. 서연아. 저는 얼어붙은 채 엄마를 일으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는 제 다리를 꽉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이번 한 번만 엄마 좀 살려줘. 엄마 부탁이야. 네가 서연이 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시집을 가주면 안 되겠니? 그 제안은 어렴풋이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엄마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단 한 번도 자식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딸에게 금지옥엽 키운 딸이 저지른 잘못의 희생양이 되라고 그 뒷감당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저는 소리치며 엄마의 손에서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래요?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랑요. 그리고 이건 서연이 결혼식이잖아요. 제 결혼식이 아니라 안 미쳤어. 엄마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섭도록 번뜩였습니다. 이 마당에 누구 결혼식이 뭐가 중요해. 걔는 도망쳤어. 오늘 신부가 없으면 저쪽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예단비 돌려달라고 하겠지. 위약금도 물어내라고 할 거고. 아이, 우리가 그걸 무슨 수로 갚아. 네가 엄마 길바닥에 낳는 꼴 보고 싶어. 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걸 보고 싶냐고. 엄마는 애원해서 하소연으로 그리고 비난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알아. 어릴 적부터 너한테 잘해주지 못한 거. 서연이만 편애한 것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엄마고 널 낳아준 사람이잖아. 이번 한 번만 엄마한테 효도하는 셈 치면 안 될까? 엄마 목숨 하나 살려준다고 생각해줘. 오늘 딱 하루만 네가 신부가 되어주면 돼. 그 뒤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 강지훈이라는 청년, 순박해서 너한테 함부로 못할 거야. 일단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응? 제발 엄마 좀 살려줘, 딸아. 엄마는 가슴을 쿵쿵 치며 완벽한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수년간 쌓여온 분노와 서름이 치밀어 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가 불러일으키려는 혈육의 정이라는 것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모질게 굴었다지만 엄마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도 이미 너무 지쳐 있었는지 모릅니다. 공장 노동자로 사는 삶도 외로운 삶도 모두 지긋지긋했습니다. 어쩌면 결혼이라는 것, 비록 막노동꾼 남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쓰디쓴 탈출구지만 적어도 변화이긴 하니까요. 결국 한참의 실랑이 끝에 저는 눈을 감고 절망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그 말 한마디에 엄마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환호했습니다. 엄마는 황급히 일어나 눈물을 닦고는 방금 전까지 비통해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재빨리 저를 서연히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방에는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서둘러, 시간이 없어, 어서 입어봐. 다행히 너희 둘이 체형이 비슷해서 얼추맞겠네. 엄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직 조급함만이 가득했죠.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의 화려한 웨딩드레스는 제 마른 몸에는 조금 컸습니다. 제 얼굴은 피곤하고 초췌해서 신부의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엄마는 제 얼굴에 지친 기색을 두꺼운 화장으로 감추려 했으며 서둘러 화장을 해주었습니다. 잊지 마. 엄마는 당부했습니다. 차에 타면 고개 푹 숙이고 면사포로 얼굴 완전히 가려 아무도 못 알아보게. 신랑 집에 도착해서 쌀이 밥이 되고 나면 그쪽에서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저는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 엄마가 하라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화장을 얼룩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신세가 슬퍼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은 정말로 끝났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제 발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무거운 웨딩드레스가 장식된 무덤 속으로 말입니다. 대문 밖에서 차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경적 소리가 울렸을 때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서둘러 제 머리에 두꺼운 면사포를 씌우고 저를 방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몽유병 환자처럼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었죠. 그저 제가 사랑도 희망도 없는 아득한 미래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희생과 결코 갚을 수 없는 빚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장식된 낡은 웨딩카는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저를 싣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두꺼운 면사포로 얼굴을 가린 채 옆자리에 앉은 남자의 희미한 실루엣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강지훈, 저의 막노동꾼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몸에 잘 맞지 않는 듯한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신랑 집으로 가는 내내 그는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제 면사포를 걷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고 석양빛에 비친 그의 각진 얼굴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막무가내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신랑 집은 잔치를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어느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허름한 노동자들의 숙소였습니다. 신혼방이라고 불리는 곳은 고작 대여섯 평 남짓한 곰팡내 나는 지저분한 옥탑방이었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철제 침대 하나, 천으로 된 옷장, 그리고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붉은색 시고와 희자 스티커가 몇 개 붙어 있었죠. 친척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 몇 명이 와서 인사를 건넸는데 아마도 그의 동료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몇 마디 나누다 총총히 자리를 떴습니다.
결혼 축하연이라고 해봤자 밖에서 사온 간단한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저와 그는 마주 앉았고 여전히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밥을 입에 밀어 넣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비참하게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대가가 고작 이런 허름한 옥탑방과 차갑고 낯선 남편이라니. 식사 후 그는 밖으로 나가 한참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복잡한 심경으로 기다렸습니다. 이 첫날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가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저를 강요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쨌든 저는 명목상 그의 아내였으니까요. 얼마 후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묵묵히 옷장에서 얇은 요와 이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서 쳐다보는 가운데 그는 그 요를 차가운 방바닥 구석에 깔았습니다. 침대에서 자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닥에서 잘 테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왜 낯선 사람이랑 한 침대에서 자는 거 익숙하지 않아서. 그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방 안의 희미한 백열등 아래에서 저는 비로소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에서처럼 흉하거나 시커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남자답게 생긴 얼굴에 깊은 눈매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꿰뚫어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박서연 씨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의 말은 제 귀에 내리꽂히는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얼굴은 화장으로 바꿀 수 있고 웨딩드레스는 대신 입을 수 있죠. 하지만 손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된 노동으로 생긴 굳은 살이 박인 제 손. 곱게 자란 아가씨 손이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당신 사진도 이미 봤습니다. 당신 가족이 보내줬으니까.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신 거예요? 그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니 당신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는 바닥에 깔아놓은 요 위로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죠. 그냥 자요. 말했듯이 당신한테 손끝 하나 안 댈 테니까. 내일부터 우리는 한 집에 사는 남남입니다. 각자 할 일만 하고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맙시다.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그냥 계약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죠. 저는 침대에 앉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는 내가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나를 차갑고 냉정하게 대하면서도 동시에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그의 목적은 무엇일까? 저의 첫날 밤은 그렇게 기묘하게 지나갔습니다. 촛불도 꽃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과 거리감, 그리고 수만 가지의 풀리지 않는 질문만이 가득했죠. 저는 제가 비극의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은 저를 훨씬 더 복잡한 게임판 위로 밀어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게임판 위에서 저의 미스터리한 막노동꾼 남편이야말로 모든 핵심 패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수년간의 공장 생활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지난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스터리한 남편에 대한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방구석을 힐끗 보니 그는 이미 일어나고 없었습니다. 요와 이불은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옥탑방 공용 화장실 쪽에서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왔습니다. 어제 입었던 것과 똑같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깨어있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낡은 가방을 챙겨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인데 남보다도 더 서먹했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단 한 푼의 돈도 없었습니다. 제 얼마 안 되는 적금은 동생 결혼 준비에 전부 써버렸기 때문이죠. 이제 장도 봐야 하고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물건들도 사야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작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그가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죠? 혹시 장볼 돈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굴욕적인 기분이었죠. 저는 고작 20만 원 정도, 이틀치 쌀과 반찬거리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잠시 말없이 쳐다보더니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가방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몇 번 누르더니 고개를 들어 제게 물었습니다.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죠?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제 유일한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잔액이 단 한 번도 500만 원을 넘어본 적 없는 그 계좌번호를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몇 번 더 스마트폰을 누르고는 폰을 집어넣었습니다. 됐어요. 제 적금 좀 보냈으니까 생활비로 쓰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요. 부족하면 말하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가방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 홀로 남았습니다. 계좌이체, 막노동꾼이 계좌이체라니, 그리고 조금이라니 얼마나 보냈다는 걸까. 기껏해야 몇백만 원 정도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낡은 폴더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계좌에 2,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그 숫자를 10번도 더 넘게 다시 읽었습니다. 20억 원. 말도 안 돼.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있지? 은행에서 문자를 잘못 보냈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돈을 잘못 보낸 걸지도 몰라.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 그를 찾아 물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강지훈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혹시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20억 원이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여전히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모은 내 전 재산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당신한테 맡기는 겁니다. 생활비로도 쓰고 그냥 그렇게 써요. 너무 아끼지 말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막노동꾼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모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은 없어요.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내 돈이고 내 마음입니다.
당신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뭘 하면 되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비밀 지켜요. 이 돈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당신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옥탑방에서 가난하게 사는 부부인 척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일하러 갑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20억 원이라는 비밀과 함께 옥탑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침대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이 남자 대체 정체가 뭘까? 그는 절대로 평범한 막노동꾼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막노동꾼이 그렇게 큰 돈을 모을 수도 없고 20억 원에 대해 그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막노동꾼 행세를 하는 걸까? 왜 대리 신부인 나를 아내로 받아들인 걸까? 그리고 왜 나를 믿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맡긴 걸까? 저의 결혼, 저의 비극은 이제 짓고 미스터리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이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20억 원이라는 충격적인 돈을 받은 후 제 삶에는 조용하지만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지훈 씨의 당부대로 그 돈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엄마나 동생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저는 그저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남편이 가난하지만 착하고 성실하다고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혀를 차며 내 팔자가 그런 걸 어쩌겠냐, 참고 살아라라고 말했고, 서연이는 끼리끼리 만났네 라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어도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편협함이 안쓰러울 뿐이었죠. 저와 강지훈 씨의 옥탑방 생활은 여전히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지붕 아래 사는 타인 같았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저는 침대에서 잤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이른 새벽에 일을 나갔다가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이 없고 냉정했으며 제게 먼저 말을 거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아주 섬세하고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막노동꾼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이었죠. 첫째로 그는 곰팡내 나고 허름했던 옥탑방을 진짜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빈손이 아니라 각종 공구와 건축, 자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몰라 어리둥절했죠.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밤늦게까지 조용히 혼자서 방을 수리했습니다. 벽지가 벗겨진 곳은 직접 미장을 하고 방 전체를 환한 흰색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낡은 전선을 새로 깔고 어두침침한 백열등을 절전형 LED 등으로 교체했습니다. 심지어 방구석에는 작은 책장을, 베란다에는 스마트 빨래 건조대를 직접 만들어 달아주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단순히 시멘트를 섞고 벽돌을 나르는 인부가 아니라 마치 숙련된 기술자처럼 전문적이고 능숙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옥탑방은 순식간에 깨끗하고 밝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사다 주는 물건들도 그랬습니다. 그는 결코 비싸고 사치스러운 물건을 사오지는 않았지만 그가 가져오는 소소한 물건들은 아주 섬세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손으로 빨래를 하느라 비눗물에 손이 붉게 부르튼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그는 최고급 고무장갑과 피부 보호 기능이 있는 핸드크림을 사왔습니다. 또 다른 날 제가 환절기 때문에 잦은 기침을 하자 집에는 어느새 작은 아로마, 가습기와 유칼립투스, 레몬그라스 같은 에센셜 오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특별했던 것은 어느 날 저녁 그가 중고 노트북 한 대를 가져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죠. 그는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이걸로 인터넷도 하고 영화도 보고 뉴스도 봐요. 필요한 건 다 깔아놨으니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록 중고였지만 아직 쓸만했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부터 영화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둔 이후로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져보는 것이었습니다. 낯설면서도 뭉클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사용법을 다시 익혔고 옛날에 배웠던 지식들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뉴스를 읽기 시작했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때 열정을 가졌던 경제와 금융에 대한 무료 온라인 강의까지 신청해서 듣기 시작했죠. 그 낡은 중고 노트북은 제게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되게 해주었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제 자신의 일부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강지훈 씨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배려는 결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과거에 대해 제가 왜 동생 대신 시집을 와야 했는지에 대해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죠. 저녁 식사 때 제가 무엇을 차리든 그는 말없이 다 먹었고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매번 식사가 끝나면 그가 먼저 나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당신이 밥 했으니까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같이 사는 거니까 나눠서 해야죠. 나눠서 한다는 말이 그의 입에서 어찌나 자연스럽게 나오던지요.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저희 고향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의 겉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간극은 날이 갈수록 저를 더욱 궁금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 막노동꾼이 컴퓨터에 대해 알고 아로마 오일에 대해 알고 이렇게 섬세하게 여자를 배려할 수 있을까? 막노동꾼이 집안일 분담에 대해 이렇게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에 대한 제 마음속 그림은 새롭고 미스터리하며 모순적인 선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함께하는 삶이 비록 침묵의 연속일지라도 아주 평온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친정집에 있을 때조차도요. 이 기묘한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거나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기심과 함께 서서히 싹트는 어떤 좋은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비밀을 밝혀낼 사람이 바로 제가 사랑하면서도 미워했던 제 친동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새롭고 평온하지만 미스터리한 삶에 점차 익숙해져갈 무렵 고향 집에 있던 동생 서연이는 한동안 가출해서 놀다가 얼마 안 되는 돈을 다 써버리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초라한 몰골로 돌아왔고 예전에 도도하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는 금지오겹달이 돌아오자 기뻐하며 다시 동생을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부족한 시골 생활이 서연이의 낭비벽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죠. 동생은 엄마에게 제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언니는 요즘 어때? 그 막노동꾼 남편이랑 사는 거 많이 힘들어? 동생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함께 고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는 혀를 차며 말했죠. 힘들지. 그럼 전화해보면 그냥 그럭저럭 산다고는 하는데 아마 이 약 물고 버티고 있겠지. 제 팔자가 그런 걸 어쩌겠어. 엄마의 말을 전해 들은 서연이는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자신보다 제가 더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위안을 얻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더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돈이 궁해지기 시작했고 예전 버릇대로 엄마에게 쇼핑하고 친구들과 놀 돈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때 강지훈이랑 결혼했으면 지금쯤 얼마나 좋았겠니? 적어도 그 집에서 예단비로 1억은 받았을 텐데. 엄마의 그 말은
서연이의 호기심과 탐욕에 불을 지폈습니다. 동생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막노동꾼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하지 않은 건 아닐까? 혹시 언니가 나 몰래 혼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품은 서연이는 직접 언니를 보러 서울에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리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시에 찾아가서 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아침 동생은 이른 차를 타고 엄마가 알려준 옥탑방 주소로 찾아왔습니다. 허름하고 곰팡내 나는 옥탑방 건물 앞에 서서 저의 초라한 방을 본 동생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역시 쥐구멍 같은 데서 살고 있네. 괜한 걱정을 했군. 동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바로 그때 제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려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평범한 홈웨어 차림이었고 옥탑방 동네에 다른 평범한 주부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다가가서 비웃어주고 돌아갈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열고 나오다 동생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동생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기가 철이 없었다고, 자기는 아직 젊고 창창한데 막노동꾼 옆에서 인생을 썩힐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떠넘겼다고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동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정해준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으니까요. 저는 동생에게 잠시 쉬고 있으라고 하고 점심이라도 차려주기 위해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마트폰을 두고 나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갑자기 카톡 알림음이 울렸고 그것은 은행의 잔액 변동 알림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투자한 펀드 중 하나에서 매일 들어오는 수익금 알림이었죠. 서연이는 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0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그 숫자는 결코 잘못 볼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계좌 잔액 20억 원 이상. 서연이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허름한 옥탑방에 사는 내 시골뜨기 언니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분명 뭔가 잘못됐어. 아니면 그 막노동꾼 남편. 분명 그 사람 돈일 거야. 그는 겉모습과 달리 가난하지 않았어. 그는 숨겨진 재벌이었고 내 언니 박서연이 그 횡재를 가로챈 거야. 질투와 분노. 그리고 탐욕이 맹렬하게 타올라 서연이의 남은 이성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동생은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속았다. 나는 내 손으로 로또 1등 당첨 복권을 찢어버린 거야. 저 촌스럽고 못생긴 언니가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할 돈 많은 남편을 낚아챈 거야. 동생은 그 자리에 앉아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죠. 시장 쪽으로 걸어가는 제 뒷모습을 바라보는 동생의 눈빛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도도하고 새침했던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먹이를 빼앗긴 상처 입은 맹수, 누구든 자신의 것을 빼앗아간 상대를 물어뜯을 준비가 된 맹수로 변해 있었습니다. 동생은 황급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우리 속았어. 서연이 언니가 내 남편을 쉬어갔어. 엄마가 내 억울함 좀 풀어줘. 그 운명적인 알림음은 비밀의 일부를 공식적으로 드러냈고 동시에 새로운 폭풍우를 예고하는 종소리였습니다. 조용했던 제 삶에 뻔뻔하고 기가 막힌 쟁탈전이 곧 들이닥칠 것이었습니다. 서연이의 울분 섞인 전화를 받은 엄마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했습니다. 남편을 쉬어갔다.
부자였다. 그 단어들이 엄마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고 처음의 의심은 곧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엄마는 딸의 말에 담긴 비논리적인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저에게 동생 대신 시집을 가라고 강요했던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렸죠. 엄마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속았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내가 가장 무시했던 딸에게 엄청난 횡재를 빼앗겼다. 탐욕과 뿌리 깊은 편애는 엄마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서연이의 권리를 되찾아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급조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고 서연이는 일부러 낙고해진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을 더욱 초췌하게 만들어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마치 언제든 쓰러질 사람처럼 계속해서 야돔을 코에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고 저를 압박하기 위해 비참하고 불쌍한 피해자 역할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었죠. 엄마가 옥탑방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한 엄마의 모습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미처 말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엄마는 달려들어 저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제 팔을 꼬집으며 마치 연극 무대에 선 배우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아이고 서연아, 네가 어떻게 네 동생이랑 이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네 동생이 너무 불쌍해. 서연아, 네가 동생 대신 시집간 날부터 걔는 죄책감에 하루도 편히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 그렇게 집 나가서 고생하다가 이제야 겨우 돌아왔는데 엄마는 등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완벽한 불쌍한 소녀 연기를 하고 있는 서연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서연이가 돌아왔으면 잘된 일이잖아요. 잘 돼. 뭐가 잘 돼. 엄마가 제 말을 자르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걔가 돌아왔으면 네가 이제 남편을 돌려줘야지. 이 결혼은 원래 서연이 것이었고 강지훈 씨도 서연이 남편이었어. 동생이 철없이 하루 집 나갔다고 네가 감히 동생 행복을 가로채 너도 사람이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을 돌려줘라. 행복을 가로챘다. 엄마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들이 어찌나 뻔뻔하고 황당하게 들리던지요. 엄마는 흑백을 뒤집어 희생자였던 저를 가해자이자 배신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제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강지훈 씨랑 결혼하라고 강요했잖아요. 서연이 대신 가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동생 남편을 쉬어갔다고요? 내가 언제? 엄마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딱 잡아댔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집이 부자인 거 알고 무슨 주술이라도 부려서 그 남자를 홀리고 재산을 가로챈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잘난 신랑이 너같이 촌스럽고 못생긴 애랑 결혼할 리가 없잖아. 그때서야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은 제게 다가와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언니, 이제 연기 그만하지? 나 다 알아. 강지훈 씨, 막노동꾼 아니잖아. 재벌이잖아. 언니는 우리 가족을 전부 속이고 내 고통 위에서 혼자 호의호식하고 있었어. 언니, 정말 악랄하다는 생각 안 들어? 아, 그래서였구나. 그들이 돈에 대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서투른 연극을 보며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멸감만이 남았을 뿐이었죠. 두 사람 다 연기 그만해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요.
제가 더 이상 쉽게 속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엄마도 울음을 그쳤습니다. 엄마는 팔짱을 끼고 서서 예전의 거만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엄마가 말했습니다. 강지호는 서연이 남편이야. 너는 그냥 대역이었을 뿐이고 이제 서연이가 돌아왔으니 너는 눈치껏 내 남편을 돌려줘야지.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내 짐 싸서 여기서 꺼져. 이 집은 동생 남편이나 셔가는 그런 년은 받아줄 수 없으니까. 저는 제가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은 인간의 도덕적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원하고 있었습니다. 희생양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저에게 이제 조용히 사라져 모든 것을 금지옥엽 딸에게 넘겨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유통기한이 지나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물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내심마저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엄마의 파렴치한 말은 좁은 옥탑방 안에서 격렬한 싸움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응원을 등에 업은 서연이도 더 이상 불쌍한 척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제게 다가와 제가 어릴 적부터 익히 봐왔던 도전적이고 증오에 찬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들었지? 동생이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강지훈 씨는 내 거야. 언니게 아니라 언니는 그냥 대역일 뿐이었어. 이제 연극은 끝났으니까 눈치껏 꺼져주는 게 좋을걸.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을 돌려달라니. 서연아, 너 스스로도 우습지 않니? 결혼식 전날 밤에 도망친 것도 너고 그 사람을 가난뱅이 막노동꾼이라고 비난한 것도 너야.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여기 와서 돌려달라는 거야. 그게 뭐 어때서? 서연이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그땐 그 사람이 부자인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내가 왜 도망쳤겠어. 언니가 나를 속인 거야. 우리 가족을 전부. 언니는 그 사람이 재벌인 거 알면서도 숨기고 혼자 꿀 빨았잖아. 정말 최악의 언니야. 난 몰랐어.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몰라. 내가 아는 건 그가 좋은 남편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존중해줬다는 것뿐이야. 내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그런 존중 말이야. 존중? 엄마가 비꼬는 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돈 많고 잘생긴 남자가 너같이 촌스럽고 못생긴 애를 존중한다고? 꿈 깨셔. 분명 내가 무슨 부적이나 수상한 약이라도 써서 홀린 거겠지. 너 같은 애가 시골 점쟁이한테 배운 그런 주술 말고 또 뭘 알겠어. 그들의 모욕과 비난은 더러운 폭포수처럼 제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공격하는 것을 넘어 미신과 편견까지 동원해 저를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울거나 묵묵히 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이죠. 두 분, 할 말 다 했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다 했으면 이제 제 차례네요. 저는 낡은 천옷장으로 다가가 작은 쇠상자를 꺼냈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저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이나 금은보화가 아닌 낡은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서연이 남편을 쉬어갔다고요? 저는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혼인신고서예요. 여기에는 제 이름 박서연과 제 남편 강지훈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고 법적으로 인정받았죠. 자, 이제 누가 합법적인 아내인지 말해보세요. 그건 그냥 서류일 뿐이잖아. 서연이가 더듬거렸지만 자신감은 이미 한풀 꺾여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혼인신고서를 내려놓고 다른 영수증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강지훈 씨가 저를 위해 사준 물건들의 영수증이에요. 고무장갑 한 켤레, 핸드크림 한 통, 아로마 가습기, 그리고 노트북. 비싼 물건들은 아니지만 이건 관심이에요. 네가 평생 어떤 남자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할 그런 관심. 왜냐하면 너는 물질적인 것만 요구할 줄 알지. 그는 내 건강과 내 정신적인 삶까지 신경 써줬거든. 저는 서연이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말대로 그는 부자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의 부유함은 저 20억 원에 있는 게 아니야. 그의 부유함은 그의 인격, 그의 친절함,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한 한 여자를 대하는 그의 방식에 있어. 너는 그걸 이해할 수 있겠니? 서연이는 말문이 막힌 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딸이 밀리는 것을 본 엄마가 나섰습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가르치려 들어. 나는 그놈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관심 없어. 내가 아는 건 내가 이혼하고 강지훈을 서연이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것뿐이야. 그러지 않으면 이 옥탑방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네가 동생 남편 셔간년이라고 소리 지를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비웃을지 한번 보자고요. 억지로 시집온 언니를 비웃을지 아니면 탐욕스러운 엄마와 결혼식 전날 밤에 남편을 버렸다가 그가 부자인 걸 알고 다시 돌아와 뻔뻔하게 돌려달라고 하는 동생을 비웃을지요. 저희의 언쟁은 점점 격해졌고 옥탑방 이웃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문 밖에서 기웃거리며 엿듣기 시작했죠. 구경꾼이 생긴 것을 본 엄마와 서연이는 더욱 신이 나서 연기했습니다. 그들은 울고불고 생떼를 쓰며 제가 불효녀고 가족을 속였다고 소리쳤습니다. 제 작은 옥탑방은 순식간에 비극적인 코미디 무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치고 진저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죠. 제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네가 감히?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널 낳아준 엄마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바로 그때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문 쪽에서 울려 퍼지며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옥탑방 문은 어느새 열려 있었고 그곳에는 작업복 차림의 강지훈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그의 훤칠하고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얼굴은 깨끗하고 남자다웠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골목어귀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럽고 위압적인 등장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좁은 옥탑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울고불고 소리치던 엄마와 서연이는 이제 입을 떡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경멸하던 흙먼지투성이의 촌스러운 막노동꾼이 어떻게 이렇게 세련되고 품이 있으며 고귀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로 변신할 수 있는지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환영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저 역시 그들 못지않게 놀랐습니다. 그의 정체가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막상 그의 변신을 눈앞에서 보니 충격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죠. 그는 문틀에 기대선 채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 허름하고 지저분한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소처럼 차갑거나 서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서 저는
걱정과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을 엄마와 서연이에게로 돌렸습니다. 두 분이 저를 찾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무뚝뚝하고 말수적은 톤과는 전혀 다른 낮고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강지훈의 부유한 겉모습에 대한 탐욕과 눈부심이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엄마는 재빨리 태도를 바꾸어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강서방 왔는가? 세상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지고 늠름해. 엄마가 못 알아볼 뻔했네. 엄마는 말하면서도 그의 손목에 찬 명품 시계와 비싸 보이는 정장을 힐끔거렸습니다. 강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엄마라고 부를 생각도 없어 보였죠. 그는 그저 눈썹을 치켜 올렸을 뿐 눈빛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누구시죠? 그의 질문에 엄마는 굳어버렸고 입가의 미소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나 말인가? 내가 자네 장모일세. 서연이랑 서연이 엄마 말이야. 기억 안 나는가? 장모님? 강지훈이 비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제 아내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모두 여인 고아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서 이런 장모님이 나타나셨는지. 그의 말은 엄마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고 엄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혹시. 강지훈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듯 엄마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앞에 섰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혼란과 함께 약간의 황홀경에 빠진 듯한 동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내 아내인가? 결혼식 전날 밤에 도망친 신부 박서연 씨. 서연이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고 잘생기고 부유한 남자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모든 것을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동생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불쌍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서연이에요. 지훈 씨, 드디어 저를 알아보셨네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 도망친 거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저 언니가 저를 속였어요. 동생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언니가 지훈 씨가 가난하다고 거짓말해서 제가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동생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평소 남자들을 유혹할 때 쓰던 가련하고 연약한 모습을 연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그녀 앞에는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어수룩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지훈은 동생을 한참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고 호탕한 웃음이었지만 듣는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웃음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목소리는 갑자기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 약혼자를 헌신작처럼 버린 여자가 감히 무슨 낯으로 여기 와서 그런 요구를 하는 거지? 내가 예쁜 여자만 보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분간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남자로 보이나? 그는 저를 한 번, 그리고 서연이를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비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내 아내보다 예쁘겠지. 피부도 더 하얗고 몸매도 더 좋을 거야.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서연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인격은 내 아내 손톱의 때만도 못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엄마와 동생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충격적인 상황에 얼어붙어 있는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굳은 살 박인 손을 부드럽게 잡더니 입술로 가져가 가볍지만 진심 어린 존경이 담긴 입맞춤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서연 씨.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내가 좀 더 일찍 나타났어야 했는데 그의 행동, 그의 말은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년간 갈망해왔던 인정이자 보호였습니다. 제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동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와 서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졌습니다. 처참하게 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계략과 시나리오는 강지훈의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등장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고 저는 엄마와 동생의 연극이 이제 막을 내릴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강지훈이 제 손등에 존경의 입맞춤을 한 후 방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엄마와 서연이는 돌처럼 굳어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붉어졌다 하얘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방금 일어난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사실을 아직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경멸했던 막노동꾼이 사실은 재벌이었고 그가 소중히 여기기로 선택한 사람은 바로 그들이 버렸던 딸이자 언니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지훈은 그들이 정신을 차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손을 꼭 잡은 채 그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저를 볼 때의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과 무표정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결혼식과 그리고 두 분이 제 아내에게 진 빚에 대한 강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빚이라니? 우리가 무슨 빚을 졌다고? 엄마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누구한테 빚진 거 없어. 빚이 없다고요? 강지훈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씩 기억나게 해드리죠. 첫 번째는 희생에 대한 빚입니다. 10수년 동안 당신 딸이자 제 아내는 학교도 그만두고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귀한 막내딸을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기 위해서요. 그 빚은 어떻게 갚으실 겁니까? 그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날카로운 시선에 엄마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에 대한 빚입니다. 그는 서연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난하다고 비난했고 도망쳤으며 당신의 언니를 사랑 없는 결혼으로 밀어넣었소. 당신 언니의 희생을 짓밟고 당신의 이기심을 위한 희생양으로 만들었지. 그 빚은 어떻게 갚을 셈이지. 서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지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졌습니다. 거짓말과 모함에 대한 빚입니다. 두 사람은 여기에 와서 제 아내를 모욕하고 남편을 셔간 도둑년이라며 주술이나 부리는 여자라고 누명을 씌우는 저급한 연극을 벌였소. 그 빚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몇 번 누르더니 화면을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의 모든 대화가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욕설과 모함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며칠 전에 여기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뒀습니다.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젠가는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영상과 저 밖에 있는 이웃들의 증언까지 합하면 두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에 충분할 것 같군요. 고소라는 말에 엄마와 서연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들이 무식하고 막무가내일지는 몰라도 법이 무섭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가 강지훈처럼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일 때는 더더욱 그랬죠. 저기, 강서방. 아니, 강 사장님. 엄마가 다급하게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냥 무식한 시골 사람들이라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발,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용서, 강지훈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를 모욕하고
아내의 어머니를 욕되게 할 때 그 두 글자를 생각해 본 적 있소. 당신 딸을 억지로 시집 보낼 때 그 아이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 있냔 말이오.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당신한테 그럴 자격이 있나?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경호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두 분 밖으로 모시게. 그리고 이 건물 관리인에게 앞으로 이분들이 여기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전해. 다시 한번 나타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경호원들이 즉시 안으로 들어와 단호하지만 정중한 태도로 그들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엄마와 서연이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처음 왔을 때의 기세등등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처량한 모습으로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서연이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도전적인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직 질투와 뒤늦은 후회만이 가득했죠. 옥탑방 문이 닫히고 원래의 고요함이 돌아오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이라도 치른 기분이었습니다. 강지훈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은 여전히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세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이었습니다. 강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고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진작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20억 원이라는 돈보다도 더 놀라운 진실을, 저의 모든 편견과 상처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지훈 씨는 제 맞은편, 그가 직접 수리했던 작은 옥탑방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간은 제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한 재벌 2세도 무뚝뚝한 막노동꾼도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사연 깊은 눈을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밝혀져야 할 이야기와 진실을 품은 남자. 그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깊은 부드러움과 미안함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본명은 강지훈, 맞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에는 그가 감춰왔던 시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흥신건설그룹 강 회장의 외아들입니다. 아마 경제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일 겁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를 리가 없었죠. 흥신건설은 국내 굴지의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제 머릿속의 의문만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그럼 왜 막노동꾼 행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저였죠? 제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지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를 짓눌러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는 듯했습니다. 제 세상에 너무 지쳐서였습니다. 서연 씨, 제가 살던 세상은 모든 것이 상업적 가치로 환산되는 곳이었어요. 사랑과 결혼조차도요. 사람들은 진심으로 끌려서 만나는 게 아니라 계약서와 가문의 결합을 위해 만났죠. 저에게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집안 어른들이 정해준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문가의 딸이었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모든 사람의 눈에 완벽한 여자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에 저는 단 한 번도 강지훈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흥신건설의 유일한 후계자일 뿐이었죠. 그녀는 제 지위와 권력, 그리고 제가 물려받을 막대한 재산을 사랑했지 제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숨막히는 과거를 돌아보는 듯했죠. 저는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제 운명이자 제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믿으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의 인형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뭔가 더 진짜인 것, 더 진실된 것을 갈망했습니다. 제 진짜 모습을 봐줄 수 있는 여자, 제가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사람일 때조차도 저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도망쳤죠. 도망쳤다고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네, 도망쳤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반항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가족에게는 스위스에서 단기 경영 연수를 받는다고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회사 소유의 외딴 공사 현장으로 가서 가짜 이름으로 건설 노동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제 손으로 땀 흘려 돈을 버는 고단함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물질에 더럽혀지지 않은 진짜 사랑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운명처럼 김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미혼 청년들을 찾아 중매를 서기 위해 공사 현장에 왔었죠. 처음 당신 가족과 서연이라는 예쁜 막내딸에 대해 들었을 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를 사로잡은 건 그녀의 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언니가 가족을 위해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가서 동생 학비를 대준다는 이야기였죠. 조용하고 부당한 희생. 그런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제 마음의 호기심과 묘한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죠.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시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여사를 통해 서연 씨에게 중매를 넣었죠. 일부러 제가 가난한 막노동꾼이라고 말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 제가 모아두었던 돈으로 거액의 예단비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물질을 탐하는 것으로 묘사된 한 여자가 과연 돈 때문에 가난한 남편에게 자신의 미모를 팔 것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자식을 희생시키는데 익숙한 가족이 돈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보고 싶었죠. 결혼식 전날 밤에 보냈던 가장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의 제 사진이 바로 그 시험의 결정타였습니다. 이제야 제 마음속의 모든 매듭이 풀렸습니다. 이 대리 결혼은 처음부터 복잡한 연극이었고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원치 않는 배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신부가 제가 아니라 서연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그의 대답이 두려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 굳은 살 박인 손, 그가 거짓말을 못한다고 했던 그 손을 잡고 부드럽게 힘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나고 실망했습니다. 제대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죠. 당신 가족이 불량품을 넘겨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 모든 것을 폭로하고 이 연극을 즉시 끝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의 면사포를 걷어올리고 당신을 보았을 때 제 안에 모든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른 손을 들어 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당신의 눈을 보았습니다. 서연 씨. 피곤하고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맑고 자존심으로 가득 찬 눈이었어요. Then 저는 당신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보았습니다. 고된 노동의 세월을 증명하는 손이었죠. 저는 당신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역시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몰린 또 다른 희생양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제 분노는 연민과 존경으로 그리고 이내 제가 어떤 여자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떨림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저는 이 연극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군가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신 곁에 머물면서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이 강인한 여자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처럼 좋은 여자가 가진 것 하나 없는 막노동꾼 남편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 20억 원은 사실 마지막 작은 시험이었습니다. 큰돈이 생겼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었고 당신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낭비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 돈으로 삶을 개선했고 무엇보다 여전히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증명했어요. 당신이 어떤 환경에 묻혀 있든 스스로 인격의 빛을 발하는 원석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서연 씨, 그는 제 눈 깊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온 하늘에 애정을 담은 듯 반짝였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거짓으로 시작했다는 걸 압니다. 당신을 아무것도 모르는 연극 속으로 끌어들였죠. 그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당신에게 느끼는 이 감정은 100% 진짜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착한 마음, 당신의 희생, 그리고 당신의 강인함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어요? 우리가 진실되게 더 이상 어떤 거짓도 없이 다시 시작할 기회를요. 당신의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남편 말입니다. 제 남은 인생을 바쳐 당신의 상처를 보듬고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줄 남편이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 갑작스럽지만 너무나도 뜨겁고 간절한 사랑 고백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년간 제 심장 주위에 쌓아 올렸던 얼음벽이 녹아내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서름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과 감히 꿈꿔본 적 없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모든 쓰라림과 부당함 끝에 마침내 제 진짜 모습을 봐주고 저를 조건 없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남자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제 앞에 내밀어진 이 손을 저는 잡아도 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걸까요? 지훈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말로 대답하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저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제가 겪어온 모든 외롭고 차가웠던 세월을 보상해 주려는 듯 아주 따뜻하고 힘있는 포옹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고 두 심장이 하나의 박자로 뛰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장, 빛과 희망으로 가득 찬 장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그 옥탑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허름했지만 그곳은 우리 사랑의 시작을 지켜본 곳이었고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얼마간 더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서먹한 침묵 대신 웃음소리와 끝없는 대화, 그리고 달콤한 관심과 보살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훈 씨는 더 이상 막노동꾼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룹의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매일 저녁이면 우리의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와 함께 소박한 저녁을 짓고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는 재벌 2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하는 남자, 진정한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지훈 씨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미완으로 남았던 제 꿈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재벌 사모님이 되어 편안하게 사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서고 싶었습니다. 저는 명문대학교 경영학과에 지원했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제 지식으로 저만의 커리어를 쌓고 싶었죠. 낮에는 강의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으로, 밤에는 우리의 작은 보금자리를 가꾸는 아내로 살았습니다. 지훈 씨는 언제나 제 곁에서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복잡한 이론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남편일 뿐만 아니라 제게는 가장 든든한 스승이자 믿음직한 동반자였습니다. 제 가족에 대해서는 그날의 충격 이후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의 진짜 신분과 그의 단호한 태도가 그들을 침묵하게 만든 것이죠.
엄마는 시골에 있는 선산의 일부를 팔아 지훈 씨의 요구대로 1억 원을 겨우 마련해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돈이 아니라 거짓과 탐욕에 대한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큰 충격을 받은 후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도도하고 거만하지 않고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듣기로는 집 근처 공단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값비싼 교훈이 한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과 노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모양입니다. 가끔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미안함이 묻어났죠.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고 저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1년 후 우리의 기막힌 대리, 결혼 기념일 바로 그날 지훈 씨는 제게 인생 최대의 증시를 선물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진짜 결혼식, 우리 둘만의 꿈 같은 결혼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수천 명의 하객을 부른 화려한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언덕 위에서 열린 따뜻하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신 지훈 씨의 부모님과 우리 둘의 가장 친한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과 서름의 무게가 아닌 날아갈 듯 가볍고 반짝이는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천 송이의 하얀 장미로 만들어진 아치 아래에서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지훈 씨는 다시 한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결혼 반지를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시험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약속이었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벅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오늘 나는 운명처럼 당신을 만났어. 내 삶에 들어와 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고마워. 가진 것 하나 없는 막노동꾼을 받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고 영원히 내 아내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해줘서 고마워. 이 순간부터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울었습니다. 충만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콩쥐팥쥐 이야기처럼 구박만 받던 제 인생이 마침내 제 왕자님을 만난 것입니다.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왕자님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가장 소박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제게 다가와준 진짜 왕자님이었죠.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요정이나 산신령이 만들어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이 선량함과 꿋꿋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로 스스로 쟁취해낸 결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출발점이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부당함과 쓰라림을 겪더라도 결코 자신의 인격과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행복이 반드시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서연 씨의 인생 이야기의 마지막 장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우리를 안타까움과 분노, 그리고 마침내 벅찬 행복의 감정 속으로 이끌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된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삶의 교훈과 메시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데렐라와 왕자님의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인격이라는 변치 않는 가치, 선한 마음이 가진 헤아릴 수 없는 힘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이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은 결국 행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삶의 불변의 법칙에 대한 생생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답고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선량함과 착한 마음이 가진 흔들리지 않는 가치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물질적인 것과 피상적인 가치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쉬운 현대 사회에서 서연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잊혀진 핵심 가치를 일깨워주는 맑고 시원한 시냇물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거의 절대적인 희생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친어머니와 동생에게 도구이자 무급 가정부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복수할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학업의 꿈을 희생하고 타지에서 고되게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동생의 학비를 댔습니다. 그 희생은 나약함이나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한 집안의 딸이자 언니로서 잠재의식 깊이 새겨진 책임감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황당하고 굴욕적인 상황, 즉 동생 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막노동꾼이라 생각했던 남자와 사랑 없는 결혼을 해야 했을 때조차 그녀는 반항하거나 모든 것을 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고 명목상이 남아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하려 노력했죠. 바로 그 순수한 선량함이 비록 고되고 초라한 외모 아래 가려져 있었지만 지훈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장 눈부신 빛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유하게 자라 계산적이고 가식적인 관계에 질려있던 재벌 2세는 그녀에게서 자신이 가장 갈망했던 것, 바로 어떤 조건도 없는 진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환경이라는 껍데기를 꿰뚫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귀한 보석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외모나 대단한 집안, 비싼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인격의 아름다움에 있다는 것을 힘주어 말해줍니다. 선량함이 당장 우리에게 부와 권력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계산적인 사회에서는 착한 마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연 씨가 겪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행복과 평화를 쌓아 올리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문, 즉 존중과 진정한 사랑의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입니다. 그러니 구독자 여러분, 부디 선하게 살아가십시오.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시고 조건 없이 당신의 선의를 베푸십시오. 인과응보의 법칙은 결코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뿌린 친절의 씨앗이 비록 역경이라는 돌멩이에 덮여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가장 달콤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서연 씨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선함의 가치에서 우리는 또 다른 깊은 교훈, 즉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종종 가혹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외모, 좋은 차,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을 쉽게 선망하고 남루한 차림으로 육체 노동을 하는 가난한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연 씨의 엄마와 동생이 바로 그 편견의 가장 명확하고 슬픈 예시입니다. 그들은 서울, 건설업, 고액의 예단비라는 껍데기에 눈이 멀어 정체도 모르는 인연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인품은 알아보려 하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만 돈 많은 건설업자의 이미지를 그려냈죠. 그리고 그들은 지훈이 흙먼지 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사진 한 장 때문에 그를 경멸하며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인격과 사람됨을 알아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물질과 사회적 지위에 기반한 그들의 천박하고 피상적인 판단은 결국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부와 행복을 제 손으로 내던지고 스스로를 창피함과 비참함 속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마치 금을 찾으러 간 사람이 흙투성이의 거친 돌멩이를 보고는 가치 없다고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 순금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엄마와 동생과는 반대로 서연 씨는 비록 억지로 결혼했지만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막노동꾼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한 집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아내로서 최소한의 존중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요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행동과 말없는 배려를 느끼며 그의 투박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좋은 품성과 섬세함을 점차 발견해 나갔습니다. 바로 그 판단하지 않는 태도,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지훈이 서서히 자신의 껍질을 벗고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평온한 공간과 신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깊이 일깨워 줍니다. 겉모습이나 뜬 소문만으로 누군가의 가치를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시간을 갖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들의 행동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어쩌면 인상적이지 않은 외모 뒤에 황금 같은 영혼, 다듬어지기를 기다리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랑과 결혼이라는 관계에 있어서는 내면의 인격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세월 따라 변할 수 있는 물질적 가치가 아닌 오래도록 지속되는 행복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를 더욱 특별하고 인간적인 가치로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희생과 그 한계에 대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서연 씨는 많은 한국 가정, 특히 시골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장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에게 희생은 거의 본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위해 학업의 꿈을 희생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청춘과 노동력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은 감사함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당하고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그 이용의 정점은 가족의 체면과 탐욕을 위해 자신의 인생과 행복 전체를 맞바꾸는 결혼으로 내몰렸을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희생은 어디까지가 충분한가? 라는 크고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숭고한 희생과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나약하고 맹목적인 희생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서연 씨의 초반의 침묵과 수용은 많은 이들을 답답하고 화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여성들, 특히 가난하고 가부장적인 가정의 장녀들이 매일 겪고 있는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효도, 책임, 의무라는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자기 자신도 독립적인 개체이며 꿈꾸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 비극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등장,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사랑과 존중은 서연 씨가 자신은 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강력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할 자격이 있고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공부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로 결심한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 보내는 매우 강력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희생은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로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꿈과 포부가 있으며 그것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건강한 관계는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훈이 서연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콩쥐 서연 씨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달콤하고 의미 있는 찬가입니다. 그 사랑은 첫눈에 반하는 짜릿함이나 화려한 약속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두 영혼의 공감에서 싹텄고 깊은 존중으로 자라났으며 가장 혹독한 상황을 통해 그 진실함을 증명받았습니다. 지훈은 서연의 외모 때문에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인격, 선량함, 그리고 놀라운 삶의 의지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서연은 지훈이 부유한 재벌 2세라서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가 무뚝뚝하고 말수적은 막노동꾼일 때조차 그에게 호감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두 영혼의 교감, 서로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견고하고 영원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진정으로 그것을 발견했을 때 사회적 지위, 출신 환경, 세상의 편견과 같은 모든 장벽은 무의미해집니다. 구독자 여러분, 현실의 삶이 서연 씨의 이야기처럼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비극에서 우리를 구해줄 가난한 척하는 왕자님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꺼지지 않는 희망과 믿음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우리가 선량하게 살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결코 자존감과 인격을 잃지 않는다면 왕자님이 없더라도 우리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어 여왕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당당하고 강인한 여정 위에서 우리는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닌 우리 영혼 자체의 반짝이는 빛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겨줄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의미 있는 교훈과 아름다운 것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 여유로운 노후 채널이 앞으로 더 좋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인문학적 가치를 널리 퍼뜨려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